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초 제시했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을 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개 위탁운용사와 손잡고 부동산 PF펀드를 구성해 9월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유통업계의 온라인 전환 흐름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2028년 하이엔드 동박 점유율을 30%를 달성해 세계 하이엔드 동박 1위 기업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신 물가 상승률은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반년 만에 다시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 기존 전망치 1.6%보다 0.2%포인트 내린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국제통화기금 IMF 등 주요 국제기구의 최근 예측치보다도 낮습니다. 올 상반기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다고 평가한 겁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이 하반기에 나아질 거로 봤지만 불확실성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성장세가 상반기보다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중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내린 3.3%로 전망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둔화 흐름이 나타나곤 있지만 누적된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은 부담 요인이라는 게 정부의 진단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엔 활력을 주요 키워드로 적극적인 지원 대책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내년 사업 집행은 올 하반기로 앞당기고 2조 원을 추가로 집행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엔 대출금리 우대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책금융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해 하반기 중 당초 계획보다 13조 원 확대한 144조 원을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에 대한 잠재 리스크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연체위기자를 중심으로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개인 채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 한계 기업엔 이중과세 해소 등을 위해 구조혁신펀드 1조 원을 집행하는 동시에 구조조정 활성화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생산시설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여기에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 승계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는데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이어서 박수야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확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략 산업 생산 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면 투자액의 50%까지 세제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한국투자공사 등을 통한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으로 첨단 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한편 26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세제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수출과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에 활력이 돌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업 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가 추진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조율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가업공제 혜택을 원하는 상속인은 사후관리기간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대분류로 넓히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부연납기간 연장과 저율과세 한도 확대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제도 개편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중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간 현격한 노동 격차를 일컫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정부의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 심화가 예상되는 탓인데요. 시장 왜곡을 부른 임대차 3법도 손볼 계획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전세난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1년간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가 완화됩니다. DSR 40% 한도가 DTI 60%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엔 후속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맺어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내놨습니다. 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나 공매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을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줍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와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전세 대란의 원흉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의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비롯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사전 청약 확대 등 분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집값 하락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앞서 보도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 제시했던 정책의 큰 틀 안에서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더 주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대 중점 과제로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을 꼽았는데 이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정책이 있을까요? 먼저 거시적인 경제 정책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15조 원이 넘는 공공재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부족 우려에도 경기 반등을 더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공기관은 투자 계획을 100% 집행하고 내년 사업도 앞당겨 하반기 2조 원 수준을 추가 집행하기로 했고요. 정책금융에는 당초 계획보다 13조 원 확대된 242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자금 채권 시장에 35조 원 넘게 투입하고 장단기 시장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우량채 발행이 늘면 시장 자금이 쏠리면서 민간의 채권 수급이 불안정해지는데요. 발행 물량과 시기 조절 등으로 수급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국고채는 상반기보다 30조 원 축소하고 한전채도 장기 사채 발행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합니다. 동시에 채권 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장기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내년에 도입 예정인 30년 초장기 국채 선물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게 가계부채 등 곳곳에 도사리는 게 잠재 리스크인데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을까요? 네, 가계부채 부실 경고 등이 곳곳에서 좀 켜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적 관리와 질적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4월 말 국내은행 연체율은 0.37%를 기록하면서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에 연체 위기자를 대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약정이율을 30에서 50% 인하하고 10년 이내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원금 납입 유예를 제공하는 등 채무조정 특례제도 운영과 개인 채무자 보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한계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중과세 해소 등으로 기업구조 혁신펀드 집행을 지원하고 또 구조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물가 안정인데 관련 방안도 민생경제 안정에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물가 상승률은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을 했고 특별한 돌발 요인이 없다면 하반기는 2% 중후반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공공요금입니다. 정부는 원가 부담 등 인상 요인을 자체 흡수해 인상을 최대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습니다. 식품 외식도 원가 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영세한 개인 음식점에 대한 우대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했는데 이 혜택을 내년에도 연장할 예정입니다. 네, 물가 안정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핵심 생계비인데 관련 경감 정책들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난방비 지출이 커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가스요금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7% 이상을 절감하면 1세제곱미터당 30에서 70원을 차등 환급해줬는데 3에서 5% 이상 절감 시 환급을 해주고 환급 금액도 상향합니다.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현재 다중채무자 빚은 1년 사이 1조 2천억 원까지 늘면서 가계부채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1조 원 이상 늘리고 온라인 채널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액 생계비 대출도 당초보다 확대된 1,500억 원 규모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김수빈 기자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세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금융권 주요 불안 요소로 떠올랐죠.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개 위탁운용사와 손을 맞잡고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지원 펀드를 조성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민세원 기자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오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에 참여할 5개 운용사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캠코는 지난 5월부터 운영사 모집 심사 절차를 거쳐 신한자산, KB자산, 이지스자산 등 5개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최근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금융권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원가 인상, 그리고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PF 시장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 3월 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를 넘긴 상황.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졌던 13%대와 비교해 위험 수위는 아니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참석자들의 판단입니다. 캠코는 5개 운용사가 마련한 민간 재원 5천억 원과 자체 재원 5천억 원을 합쳐 총 1조 원 규모의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권리관계 조정 또는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성 회복이 기대되는 브릿지론과 착공전 본 PF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들은 이번 펀드를 통해 사업 재무구조 재편, 필수 사업비 본 PF 전환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캠코는 오늘 위탁운용사 확정에 이어 오는 8월 민간자금 모집을 거쳐 9월부터 실제 자금을 투입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1조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고 9월 말부터 PF 사업장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캠코는 이 외에도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찾고 PF 채권 양수도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유통업계의 온라인 전환 흐름과는 반대로 기업형 슈퍼마켓들이 매장 수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물가 여파로 슈퍼마켓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트보다 높은 접근성과 편의점보다 좋은 가성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평일 낮부터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슈퍼마켓. 경기 침체와 함께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15% 정도 지금 신장한 추세이고요. 저희가 그 대형마트보다는 저희가 슈퍼 개념이다 보니까 소형 상품들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밀키트 아니면 H말 쪽 아니면 저희가 지금 PB 상품이 오늘 좋은 상품 위주로 지금 매출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롯데슈퍼는 최근 자체 온라인몰을 접고 올해 30여 점의 가맹점을 신규 출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보다 앞선 슈퍼마켓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온라인 배송을 포기하는 대신 오프라인 점포의 근거리 배송을 강화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특성상 점포 근처에 거주하는 근거리 고객들이 방문하는 경향이 높다 보니 고객들의 배달 수요를 충족시켜 재방문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는 꾸준히 매장을 늘려 올해 1분기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 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347점포에서 약 50개의 매장이 늘어 현재는 400점포를 돌파했습니다. 이 중 약 66%가 가맹점에 해당합니다. 편의점 GS25의 가맹사업 노하우를 GS 더 프레시에 접목하면서 가맹사업의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마트 또한 대형마트인 이마트 이수점과 광명점을 기업형 슈퍼로 전환하는 등 매장 수 늘리기에 총력을 다합니다. 상품 구색이라든지 가격대라든지 이런 게 한 중간 정도 되잖아요. 엔데믹이 안정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옛날보다는 조금 오프라인 매장을 좀 찾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대안으로 기업형 슈퍼마켓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한편 엔데믹 전환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작년 동월보다 3.7%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오늘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하이엔드 동박 1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국내 최초로 동박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초극박, 고강도, 고연싱 등 초격차 기술이 적용된 하이엔드 동박을 내세워 2028년에 글로벌 하이엔드 동박 시장 점유율을 30%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섭 대표이사는 업계 최초 초강도, 고연신 동박을 개발한 초격차 기술력과 한국, 말레이시아, 유럽, 북미 등 주요 거점 지역 확대를 통해 하이엔드 동박 시장의 글로벌 1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도정 성과를 짚어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유치 확대와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이 주 내용인데요.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은 박완수 경남도정. 지난 1년간 원전 산업 부활과
방산 특수 효과를 중심으로 경남의 산업은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투자 유치 실적은 6조 5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남투자청 설치와 방위 원자력 국가산단 설립 확정, 우주항공청 유치 등도 경상남도가 꼽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입니다. 침체되고 내리막길로 걷던 우리 경남의 경제 지표가 지난해부터 반등하면서 최근 5년 내에 최고의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4월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경남의 순유출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청년층의 순유출이 91%를 차지했습니다. 박 지사는 지역 청년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경남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관광 개발, 관광 분야하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분의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청년 창업 아카데미 등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청년 창업 거점 조성 사업이 지역 청년 인구 유출 대응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국가 첨단 전략의 하나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임박했는데요. 전국 각 시도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광주 전남이 당위성을 높이며 기대감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다. 신홍강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상생 1호 사업으로 정하고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까지 확보하는 등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원팀이 된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는 메모리, 비메모리, 패키징 등 3개 분야인데 광주 전남은 시스템 반도체용 패키징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후보지인 첨단 13지구 일대가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만의 장점으로 다르면서도 같은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공동연구소라든가 또 반도체 특성화 대학까지 정부의 도움으로 확정되면서 인재 양성 사다리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는 우리 광주와 전남에 온 힘을 거는 사실상 1호 공약 사업이기도 했고 저와 김영록 지사님이 다른 모든 것을 안 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 기업들도 많이 MOU도 맺으면서 앵커 기업 유치하는 데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은 전남 광주가 좋습니다. 지금 전남대학교하고 목포대 순천대 몇 개 대학이 중심이 돼서 지금 반도체 인력 확보 프로젝트 그 사업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고.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알리백 실현과 대상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것은 광주 전남만의 유리한 점입니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기원 등 반도체 산업 발전을 이끌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반도체 산업 육성 추진위와 12월 반도체 인재 양성위원회를 발족해 발빠른 지원 체계도 구축해놨습니다. 여기에 전남대, 전북대 컨소시엄이 반도체 특성화 대학에 선정돼 4년간 340억 원의 국비 투입으로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됐습니다. 또 전남대가 호남권역 반도체 공동연구소 운영대학으로 뽑혀 44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도 경쟁력입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국가목표 중심지 광주 전남이란 부품금이 실현될 수 있을지 시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호남 신홍관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보고서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라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립니다. 앞으로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위반 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전국에서 50개 단지, 약 3만 9천 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섭니다. 이는 지난달 분양 실적의 3배에 달하는 물량으로 수도권 분양 물량은 올해 월간 최다 수준입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달 26일 국내에 처음으로 문을 연 파이브 가이즈에서 일주일간 햄버거 15,000개가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2,000개, 시간당 200여 개의 햄버거가 팔린 셈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